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29살 시청자입니다. 저는 해외여행 중에 네덜란드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몇 년 전 저는 렌트카를 끌고 유럽을 이리저리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와우, 능력자네. 오후 4시경 함부르크에서 출발해서 암스테르담까지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하니 8시 30분쯤 숙소에 도착했죠. 운전이 아직 미숙했던 저는 4시간가량 운전을 해서 매우 피로를 느끼고 있었고, 숙소로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근처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를 7.3유로 하나 약 10,000원 주고 먹고 돌아와 체크인을 한 뒤 제가 머물 도미토리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도미토리 룸이 뭐야? 조용한 사람들이 있는 방이었으면 좋겠다. 나 너무 피곤하다고 어필하니 직원이 알겠다면서 안내해준 방이었죠. 총 10명이 잘 수 있도록 2층 침대 5개가 배치된 객실이었는데 이미 8명이 있었고 각자 시간을 보내거나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이 미친 직원놈이 피곤하다 했는데 이딴 방이나 준다고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객실에는 동양인이 저밖에 없어서 들어가자마자 꽤나 주목을 받았고, 2-3명 부침성 좋은 애들이 이래저래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맥주 몇 캔 얻어 마시다가 그대로 11시쯤 수면 안대와 귀마개를 착용하고 잠이 들었죠.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당탕 팡탕 팡팡팡팡팡팡팡 쌀라 파라탕 우당탕탕 파라탕탕탕 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소리치는 소리와 함께 온갖 것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 깨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애들이 술 먹고서 깽판치나 싶어서 그냥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잘 자고 일어나서 수면 안대와 귀마개를 뺀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놀람과 당황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당시 상황을 표현한 예시 사진입니다. 제가 자고 있던 방은 완전히 걸레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고 몸속 내용물들을 전부 토해낸 채 널브러져 있었죠. 방 안에 비치된 물품들이나 락커도 전부 열려있는 채였고 마치 도둑이 들어온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제가 일어나 있는 걸 보고서 막 호들갑을떠면서 암스테르담 하면서 네덜란드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이었고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이니 영어로 무슨 일인지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주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던 객실의 8명 손님들은 모두 불법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약쟁이들이었습니다. 이놈들은 제가 잠들어 있던 새벽에 게스트하우스 로비, 객실, 건물 밖, 길거리 등에서 다 같이 약을 빨아대면서 생를 했던 거죠. 그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모두 잡혀갔는데, 이 과정에서 몇몇 약쟁이들이 심하게 저항해서 게스트하우스 전체가 아주 전쟁터 마냥 걸레짝이 되었고, 제가 간밤에 들었던 우당탕탕 소리는 경찰들이 약쟁이들을 잡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머물던 객실, 즉 제가 잠들고 있던 방을 경찰들이 수색을 했는데, 그때 경찰이 저를 아무리 깨우려고 흔들어봐도 애가 코를 오지게 골면서 너무 잘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모습을 보며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때 경찰들에게 야, 얘는 약 안 하는 애야, 체크인할 때 피곤하다고 일찍 잔다 그랬어, 아침 되면 이야기해서 내가 경찰서 데려오고 일찍 갈게 라고 했다고 하며, 경찰들이 저는 방 안에 그대로 둔 채 약쟁이들의 가방과 락커를 다 열어가면 숨겨진 약이 있는지 해집어놓고 간 것이었죠. 제 가방도 마찬가지로 다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전해들은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그 직원은 우선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자, 네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 내가 알고 있어서 경찰들이 수색할 때 다 이 얘기를 해줬고 네 가방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금방 끝날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적당히 씻고 아침 조식을 간단히, 야, 사람이 대차다. 그 외국에서 경찰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서 오라는 것도 간담이 서늘한데, 외국 경찰서면은 말이 제대로 통할까도 궁금하고 가서 내 의견을 정확히 저걸 안 하면은 잘못하면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야, 근데 아침 조식까지 챙겨 먹어? 굉장히 침착하네. 퇴근한 그 직원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동석한 직원이 통역해주면서 조사를 받았고 30분쯤 지나 끝이 났는데 다행히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혐의 없음으로 끝났죠. 이것저것 검사도 진행했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요. 조사하던 경찰이 야, 너 정말 잘 자더라, 야, 같이 있던 동료들이 깨워보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서 그냥 뒀어 라고 말을 하더군요. 다른 경찰들도 쳐다보는데 부끄러웠죠. 아무튼 그렇게 한시름 덜고 경찰서를 나섰는데 그때까지 같이 있어준 그 직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맙다고 가면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30유로 정도 쥐어줬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려고 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번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영국 호텔에서 4일 동안 채식주의자용 룸서비스 강제로 받아먹은 썰, 뉴욕 왕복 비행기 반강제로 퍼스트 클래스 이용해본 썰, 뉴욕 할렘에서 친해진 형들 누나들이랑 클럽에서 빵댕이 흔든 썰, 뉴욕에서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2시간 뒤 베트남으로 다시 출국한 썰,
독일에서 소세지 타령하다가 소세지 제조 공장 초대받은 썰 등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따리세요? 이야기 보따리시네. 삼모장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글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그런 것들이 많이들 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정도로 경찰이 출동, 결장 특공대가 출동해서 다 잡아들일 정도면 도대체 뭘 먹고 뭘 하고 있던 거예요? 한술 더 뜨는 거야.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 외국에서는 지금 차차 합법화되고 있는 그런 마약들을 우리나라에서 왜 아예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고 아예 불법이라고 규정하고서 손도 못 대게 하냐면 그게 저거가 되는 거야. 입구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아예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걸어 올라가듯이 더 강력한 그런 뭔가를 찾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지. 근데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뮤지션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 합법이 돼야 된다, 별로 그렇게 막 중독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담배 같은 건데 너무 그렇게 호들갑들 떤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우려하는 건 그 이후로 그 루트를 이용해서 다른 더 강력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아니 심지어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음식만 봐도 봐봐. 야 치킨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치킨을 한 번만 먹은 사람이 있겠니? 야씨 15,000원 생기면 막 20,000원 생기면은 치킨 생각부터 나지? 아씨 오예 저녁에 치킨 먹어야지 이러지. 난 그런데 진짜 저렇게 외국 여행을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내가 어떤 걸 그럴 때 되게 많이 느끼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중학교 때 한 2, 3학년? 그 정도 때 공부한 거 그걸로 갖다가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는 거라 엄청 막 깊이까지 들어가서 막 무슨 문법부터 해가지고 막 무슨 뭐 단어 뭐 수천 개씩 외우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대충 이런 단어는 이런 거고 이런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이건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고 요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80%에서 70% 독해가 가능해요. 진짜 엄청 막 무슨 어드벤처 게임이고 막 무슨 이지선다, 삼지선다, 오지선다 나와가지고 막 그거 막 골라야 되고 막 이런 무슨 스토리텔링형 그런 게임이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아니면 막 FPS 막 이런 게임에 나오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는 건 한 40%? 만약에 자막이 있고 그걸 글을 이해하고 지금 화면에 지금 상황하고 이런 거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영어로 그냥 나오는데 자막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70%? 한 80, 많이 한다 그러면 한 80%까지도 이해를 해요. 대신 막 그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히 모든 단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걸 다 들리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게스트하우스에 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하다가 갑자기 영어를 말하고 뭐 그러고 있구나 라는 이런 뉘앙스는 느낀단 말이야. 그런 걸로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나는 그냥 게임을 해. 근데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방송하고 있으면은 영어로 게임하고 있으면 이거 한글화 언제 돼요? 한글화 아니면 안 해. 이거 한글화 안 됐네. 한글화 안 됐으면은 영어 이건 아예 손도 안 대야 되겠다. 영어 나오자마자 손도 안 되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실제로 그 게임을 해보면 영어가 필요한 부분 여기 한 6군데 5군데 나오는 그런 영어 한 단어 진짜 한 20개? 20개도 안 되는 그런 단어 몇 개만 알면 이 게임을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귀찮고 싫은 거야. 영어가 나온다 그러면 마치 구역질을 하듯이 마치 술을 먹으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토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어가 나오면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화들짝 놀라서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분 삼모장님 보면은 지금 영어를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거를 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특이한 이런 시츄에이션도 일어나고 재밌는 경험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이러고 되게 재밌는 이 썰인데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저렇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경험들을 했겠구나 싶고 결국 오늘 썰의 마무리는 다 같이 영어 공부를 조금은 하자.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기 전까지는 영어를 조금 써야 돼. 이번 썰은 제가 저녁 2달 정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땡기감 여단 보급 수송중대에서 2종 개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말년일의 업무는 거의 부사수가 다 하고 있었고 제 일과 시간 업무는 부대 안전 순찰, 식사 시간 기다리기, 개밥 주기 등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기밀 아닌가 저거? 대회비인데 이 부분. 이런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던 중 군에서 장병들을 위해 축구화를 보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경기도 어디쯤에 있는 군지사에서 축구화를 받아오는 신규 퀘스트가 발동했습니다.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 주둔지에서 군지사까지 키로수로 6-70km 되는 거리였는데 보통 이런 군지사 물품 수령은 창고병들이 가는데 그 기간이 치장물자 순환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제 부사수와 창고병들은 정신없이 바쁜 시기여서 제가 직접 가게 되었죠. 그리하여 운전병, 선탑장교, 저 이렇게 축구화 수령을 하기 위해 파티가 결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파티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운전병은 상병이며 운전 베테랑, 5돈 운전 경험이 있고 군지사 방문 경험은 없음. 선탑장교, 소위 신임 소대장이며 출납관 부대 배치 6개월 미만이며 영해 업무 처음이고 들떠있음. 본인 병장 귀찮고 군지사 사령부는 결산을 위해 많이 방문했으나 창고는 처음 방문. 야, 이 조합이면은 밖에서 만두집에서 만두 무조건 사 먹어야 되는데. 소장님, 저희 찐만두 하나만 사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찐만두? 무식들이 이거 밖에 나오면 놀러 나온 줄 아나. 가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은 잠깐 서서 먹고 가자. 찐만두 탁 먹고 간짜장 같은 것도 본 퀘스트는 장거리 운전이고 적재 물건도 거의 2돈반 꽉 채울 정도로 많아서 수송소대 차량 점호를 마치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모든 파티원들이 처음 가는 군지사여서 출발 전날 가는 길을 숙지하고 지도로 출력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죠. 2돈반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석과 선탑석 사이에 제가 탑승하게 되는데 거기 자리 양 다리 사이에 기어봉이 끼고 운전병이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다리를 벌려서 기어 변속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2돈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야릇한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거 2돈반이 3명 타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돈반이 이렇게 창문이고 이게 핸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다시방이 있어요. 계기판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의자가 운전하는 사람 의자 이렇게 하나 따로 떨렁 이렇게 있고 이쪽에 2개 의자가 아마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면 이렇게 한 명 타.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 근데 기어가 어딨냐? 기어가 여기 있어요. Why you bully me? 그럼 여기 지금 말하는 사람은 여기 탔다는 얘기거든. 병장은. 그러면 운전병이 운전하고 있다가 2단 변속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이 일로 와.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어봉이 여기 있어요. 운전병이 여기서 2단 변속하겠습니다. 이러고서 팔을 뻗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잡는 거. 위치가 참 거시기해요. 뭐 간혹 가다가 그거 기아 아니야 이런 일들도 뭐 있고 그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그 그림을 좀 첨가했어요. 수치스러운 자리라고 한 게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군지사를 가는 동안 선탑장교는 자기가 점심을 쏘겠다며 도착해서 뭘 먹을지 생각해보라는 둥 마냥 신난 표정이었지만 저와 운전병은 초행길을 헤매이지 않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과 지도와 이정표만 보느라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민간인 차로는 1시간 반이면 도착할 거리를 더럽게 안 나가는 2돈반을 끌고 3시간 정도 걸려서 군지사에 도착했습니다. 야, 뻥까지마. 민간인 차로 1시간 반 도착할 거리를 2돈반이 느리다고 하지만 무슨 3시간이 걸려. 솔직히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군지사에는 이미 많은 부대들이 물건을 수령하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저희도 약 2시간에 걸친 기다림 끝에 물건 수령 직전까지 왔지만 군지사 창고병은 점시간이 됐다며 가차없이 창고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자, 구라 판독 들어갑니다. 아침에 1조 점호 끝나자마자 출발이라 그랬죠. 그럼 8시, 9시, 2시간 반 걸려 3시간 걸려서 도착했다 그랬지. 12시. 그리고서 2시간에 걸친 기다림 끝에 물건 수령 직전까지 왔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2시인데? 2시에 밥을 먹어? 여기서 MSG 조금 좀 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돈반이 아무리 느리다 하더라도 3시간까지는 안 걸린다고.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부대를 나와가지고 짜장면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흡입하고 축구화를 2돈반으로 가득 적재하고 부대로 출발하는 시간이 대략 3시였습니다. 저녁 전에 복귀할 수 있을까 밥은 남아있을까 걱정하면서 약 30분가량 왕복 8차선 도로를 맨 끝 차선으로 달리던 중 저희 셋은 갑자기 로데오를 하듯 앞뒤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숙한 운전병들이 클러치를 잘못 밟으면은 종종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운전병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쿠사리를 날리던 중 운전병이 이거 쎄합니다 이러더라고. 운전병의 촉은 대단했습니다. 쎄하다는 말이 끝나고 얼마 안 가서 차량 하부 쪽에서 엄청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쇠가 땅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운전병은 어찌어찌해서 2돈반을 갓길로 차를 세우고 엄청 긴장한 목소리로 땡땡면녀님 우리 오늘 부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하차하여 2돈반의 상체를 확인했는데 뭐가 문제야? 차 퍼진 거야? 차가 퍼진 게 아니라 뒤 터부가 깨진 것 같습니다. 터부가 뭐야? 갈아 끼우면 돼?
뭔데 빨리 갈아 끼워 장난하지 말고 여기서 불가능합니다. 저는 허브가 뭔지 몰랐고 바퀴가 터진 게 아니라 다행이라면서 개소리를 날리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축구화를 담은 박스 중 몇 개에서 말타기 중에 이탈해서 도로에 뒹굴고 있었고 저와 선탑장교는 쌩쌩 달리는 차들을 피해서 축구화를 주워 담고 있을 동안 고초나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날리고 축구화를 주워 담았습니다. 차가 정차해 있는 곳에서 200~300m를 걸으면서 축구화를 주워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운전병이 안 고치고 뭐하고 있나 승질을 내다가 심각하게 운전병을 보고 상황 파악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병은 저와 선탑장교에게 두 돈반 뒤쪽 구동계 쪽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부 쪽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비 같은 것이 빠지고 대우가 어쩌고 허브가 어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운전병은 선탑장교에게 핸드폰을 받아서 수송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 파티원은 고장난 두 돈반에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왕복 8차선 도로 갓길에서 아까 진짜 죽을 뻔했다는 운전병의 얘기를 들으며 기다리던 중 저희 수송소대 부사관들이 총출동해서 5톤 군안 차량에 적재할 차량 정비병들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우선 축구화를 다른 두 돈반에 적재하고 나와 선탑장교는 우선 복귀해서 어떻게 그 두 돈반을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복귀한 운전병에게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선 운전병은 이 개같은 수송반장에게 엄청 깨질 줄 알았는데 막상 도착한 수송반장은 제일 먼저 운전병을 위로해줬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송반장과 정비반장이 군안 차량에 두 돈반을 묶고 끌고 가는 차까지 직접 운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모습을 보고 역시 상삭짬은 그냥 먹는 게 아닌구나 라고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끌고 온 두 돈반은 수리를 했지만 장거리 운행 제외되어 영내 운행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뚝딱뚝딱 고치는 수송과 정비 부사관, 병사들이 고친다고 고쳐지는 두 돈반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정비병들 엄청 고생합니다. 땡보라고 놀리지 마세요. 수송 정비병들을 누가 땡보라 그래요? 한겨울에 신나에 손 담그는 수송 정비병들 리스펙합니다. 근데 수송병과 중에서도 땡보는 분명 존재해요. 땡보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뭐 1호차 운전병이라든지 뭐 부식 차량 운전병 매일매일 나가거든요. 부식 차량 같은 경우. 그 일반 두 돈반이나 5돈 보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장비는 장비대로 노후됐고 그거 고치긴 해야 되는데 고치려면은 막 완전 밑에 들어가서 기름때 완전 다 묻으면서 해야 되고. 지금 뭐 허브가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허브가 깨졌다라는 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깡소리 나면서 뭐 중간에 나비 같은 게 돌아가고 있어. 그 무슨 쇠가 막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런 거는 유니버셜 조인트가 떨어져서 나와서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드라이브 샤프트 쪽이 깨졌다고? 모르겠어. 보통 허브가 터졌다 그러면은 고무 막 같은 게 이렇게 그 바퀴 뒤쪽에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게 졸라 잘 터져. 그게 어디 그냥 뭐 돌멩이만 밟고 쿵쾅만 해도 그냥 바로 푹 하고서 그냥 터져버리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그 사이로 열받은 구리스가 글로 줄줄 흘러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 바퀴 안쪽이 그냥 완전 개씨 나요. 그 안에 막 그냥 막 완전 기름 바다야.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허브 터졌다 그러거든. 방수고무 터져. 그렇지, 방수고무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허브가 깨졌다는 거는 난 들어본 적이 그 쇳덩어리가 깨졌다는 거야? 이런 통으로 이렇게 바퀴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바퀴를 고정시키는 구멍이 있으면 그 바퀴랑 구동축이랑 그 사이에서 구동축을 갉아먹지 않도록 베어링을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구리스 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이제 허브라 그러거든요. 와우. 여튼 뭐 두돈반은 원래 그래요. 두돈반은 원래 그러면서 타는 거예요. 막 달리다가 뭐 너트 하나 빠져가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이게 밑에 들어가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탁 넣어봤는데 뭐 없어. 뭐야? 군무원 불러. 군무님 이 손가락을 만져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데? 여기서 카메라로 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봐. 볼트너트가 없어. 야 이거 죽을 뻔했다. 막 서로 막 이런 얘기. 야 이건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몰라 어디 갔나 없었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썰랑썰레로 개복원님 알게 됐다가 저도 한번 골 때렸던 군생활 썰 풀어보고 싶어서 가입하고 글 한번 써보네요. 군대 일대하고 일병 3호봉이 되던 어느 날 부대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짬 찌끄레기 순화하자면 군대의 경험이 적었던 제 신분은 신병에 대한 관심보단 저 자신이 살기에 바빴고 어차피 소대도 달랐기에 별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주말 어느 날 조용히 주말을 보내고 싶었던 제 마음과는 달리 방송이 울렸습니다.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축구를 하고 싶은 용사들은 지금 당장 1층 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축구를 하고 싶은 용사님들은 용 타고 방패하고 칼 챙겨서 지금 바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중대는 축구할 사람을 짬순으로 받았는데 축구를 하고 싶은 상병장이 있다면 먼저 리스트업을 하고 부족한 머릿수를 제일 아래 짬밥에서 데려가는 방식이었죠.
당시 1병 3호봉이면 신병도 왔겠다. 짬축구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갈 수 있던 위치라 제발 상병장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속으로 기도하면서 1층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군대죠. 결국 커트라인은 저한테까지 왔고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뛰게 되었습니다. 야 신병, 축구 잘하냐? 얼마 전에 들어왔던 신병에게 물어본 한 상병의 질문을 진짜 잘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을 쫓아다니면서 배워라라는 말을 남기며 신병을 수비에 배치한 후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전후반 1시간씩 총 2시간을 잡은 축구는 어느새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까지 오는 상황이 되었죠. 축구를 잘 못한다 했던 신병은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도 열심히 뛰기만 했지 선임의 공을 뺐지도 가끔 들어오는 패스도 거의 못 받았고 받더라도 바로 뺏기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못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너무 못했던 신병에게 선임들은 실망과 그거 하나 못 잡냐며 빡침을 표출하고 있었죠. 저 역시 이 신병은 축구를 너무 못하는 나머지 선임들이 다음부터 빼! 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해하며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소대지만 신병을 챙겨주기 위해 일부러 받기 쉬운 공을 패스하거나 방해 없이 공을 찰 만한 상황을 최대한 만들면서 주었습니다. 왜 항상 썰랑썰레를 써주는 이런 분들은 착한 선임일까요? 날조된 게 아닐까요? 만약 그 신병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면 신병의 평판이고 나발이고 아슬아슬하게 뺄 수 있었던 짭축구를 다시 확실하게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유를 적어주셨네요. 역시 기브앤테이크 없이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해줄 리 없지. 역시 현실적이야. 저는 그래서 최대한 이 땡땡을 서포트해가면서 후반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신병은 드디어 확실하게 공을 찰 수 있으면서 주변에 누구도 당장 공을 뺏을 수 없는 위치에 정확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선임들이 신병 공 차는 거 한 번은 보려고 놔둔 걸 수도 있죠. 틱! 털썩! 기회가 와도 주워먹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온 공을 차기 위해 힘껏 발길질을 한 신병은 공을 차긴 했지만 공은 장외로 나갔고 신병은 자기 발길질에 힘에 못 이겨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넘어진 신병을 대신해 장외로 나간 공을 주우러 갔고 주운 뒤 다시 경기장에 와보니 신병은 아직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쪽팔리고 그래서 못 일어나냐 하고서 생각하며 신병을 일으키고 얼마 남지 않은 경기를 빨리 끝내려고 했지만 신병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신음을 하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보통 농구하다가 다리 접질난다든지 축구하다가 다리 접질리면은 바로 신음소리 나오죠. 이런 소리. 그제서야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신병의 다리를 보니 발목이 살짝 이상하게 꺾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주변의 선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병을 옮기려 했지만 그마저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당직사관에게 보고한 뒤 앰뷸런스를 태워서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병은 후송된 병원에서 바로 입원했습니다. 다음날 신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던 저는 말이 좀 통했던 소대장에게 상황을 물어봤고 신병은 발목에 뼈가 금이 가다 못해 부러져서 너무 작게 부서진 뼈 조각은 제거를 해버렸고 붙일 수 있는 건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땅바닥을 찼나? 이 정도면 의병 전역이라고 했지만 이빨이 부러진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의병 전역은 하지 못했고 한 달에서 2달 뒤에 수술이 끝난 뒤 복귀할 거라는 말만 들었죠. 2달 후 신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대장도 수술이 연기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했죠. 일거기 된 저는 선임들의 군장 겸 심부름 겸 꾀병을 부리고 외진을 갈 기회가 생겨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런 이유였지만 실제 이유는 선임들이 2달 전 실려간 신병이 왜 아직도 안 오는지를 보고 오란 이유였죠. 선임들의 필요한 물건을 사다주는 쿠팡맨 정도였던 저는 제 외진을 졸지에 소대장도 모르는 정보를 빼오는 산업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뭐가 됐든 저도 궁금했기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대충 검사를 받고 신병의 입원실로 찾아가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술 후 상황을 본 뒤 복귀가 맞지만 수술 일정이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었고 겨우겨우 잡은 수술은 뼈 조각이 너무 많아 한 번에 제거를 못할 정도가 못 되어서 한 번 더 수술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 2차 수술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며 그냥 무한 대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2차 수술에서 수술 후 봉합하는 과정에서 무슨 작은 바늘 같은 게 들어간 채로 봉합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3차 수술까지 갔다고 들었네요. 놈들 아니냐 이거? 결국 신병은 10개월 동안에 거친 무한 대기와 총 3번의 수술 끝에 상병이 되어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축구를 못한다고 말까지 더듬던 말을 하던 신병은 공 한 번 찬 것으로 2계급 진급이 되어 부대에 복귀하였고 저희 중대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죠.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너 덕분에 그 후 축구는 당분간 금지되었었어. 다른 사람들은 욕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감사했단다.
근데 그렇게 오래 병원에 있을 줄은 몰랐지. 반응이 괜찮다면 빠른 시간 안에 150km로 저격한 중대 전설의 스나이퍼라는 제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캐나다 고급노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글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진짜 많이 다쳐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저 십자인대 파열되는 거는 왕왕 들리고 여기저기서 작업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작업하다가 어디 많이 다치냐면 손가락 같은 데 많이 다쳐. 보통 짬 없는 애들이 잡고 있고 짬 있는 애들이 오한마 갖고서 치거든. 근데 오한마 갖고서 칠 때 그런 거에 운동신경 없는 애들이 짬 찼다고 자기가 오한마 들고 치겠다고 오한마로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점 잘못 맞으면 바로 손모가지거든. 그래가지고 손목 부러져서 병원 가고 이런 애들 많았지.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작업할 때 아, 이 사람이 똑똑하구나 라는 거, 그런 걸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군대 가서 이 지금 작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저걸 하고 있는지에 빠르게 이해해야 돼요. 막 선임들이 갑자기 나무 조각을 막 이렇게 모으고 있어. 그리고 저기서는 막 땅을 까. 뭐 만드는지 안 물어보고서라도 눈치로 이렇게 보고 아씨 지금 계단 만들려고 그러는 거구나, 막 이런 그런 거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은근히 그 바로 윗선임한테 삽질하면서 지금 혹시 계단 만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동초 계단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할 때 저기 이제 나무를 넣을 거니까 여기를 깔 때 요만큼 다 깔 필요 없이 여기 조금 덜 까고,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흙 풀 때 저쪽 안 들어, 사람들한테 있는 데는 안 뿌리고 이쪽에 없는 사람한테 뿌리고,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막 그려져. 점점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동선이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 그게 일머리야. 근데 그런 거 없이 야 땅 파 그러면은 그 옆에서 선임들 막 씨발 나무 이렇게 막 자르고 이러고 있는데 흙 씨발 선임들한테 다 아프. 막 이런 애들 있어. 흙 땅 파래서 땅 팠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 땅 파라 그랬지 나한테 흙 뿌리라고는 안 했잖아. 무조건 짬 없을 때는 무조건 그 선임들이나 간부들 배려하려고 해야 돼. 얘네들이 그냥 그 젖먹이 애기라고 생각해야 돼. 막 꼬맹이고 애기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막 초등학생도 안 되는 막 그런 애기들이라서 다 알려줘야 되고 막 그런 거라, 내가 흙을 이렇게 퍼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거기 사람들이 거기 막 모여 있어. 그럼 내가 거기다 이렇게 흙을 놓으려고 그러면 피해주지 않을 거니까 저 이쪽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흙 계속 모아두겠습니다 라고 걔네한테 통보를 해줘요.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걔네가 거기 아래에다 모아 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걔네 인식이 아 여기다가 이제 흙을 모으겠구나 라고 인식이 박혔잖아. 그러면은 알아서 거기 안 가.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상병장들 막 돌아다니는 거기다가 그냥 흙 이렇게 부려버리잖아. 그러면은 상병장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야 작업해야 돼서 여기 길 다니는 데인데 여기다가 흙 뿌려놓으면 어떻게 두 번 일하게 하냐, 왜 대가리 존나 딸리네 이러면서 개욕 먹는 거야.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돼. 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부리면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저 산 쪽으로 부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 산 쪽으로 해. 그러면 이제 행보가 막 지나가다 야야 그 산에다 그렇게 하지마 마대에 다 넣어. 이러면 못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작업이 좀 심하게 벌써 허리 아파. 안녕하세요. 주로 유튜브로 시청하는 시청자입니다. 썰랑썰레 정주행하던 중에 기억나는 썰이 있어서 끄적여 볼게요. 저는 21개월 복무기간 중 대부분 해안 GOP에서 근무했습니다. 해안도 GOP가 있군요. 전역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MSG는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초병으로 근무했고 북한군과 맞붙어있는 북쪽 최전방은 아니지만 나름 최전방 GOP라고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실탄을 가지고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와, 실탄을 갖고 투입돼? 존내 무섭다. 근무 환경 대충 이랬는데요. 바닥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밑이 훤히 보이는 쇠로 된 데크입니다. 때는 제가 일병을 달고 슬슬 짬찌 나부랭이 새끼에서 짬찌를 진화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임들보다 밥을 더 많이 먹을 경우에는 짬을 더 많이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임을 맘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극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항상 2번을 먹어요. 돼지 같은 놈. GOP 소초의 특성상 아주 좁고 외출 외박 없고 낮밤은 바뀌고 작업은 많고 싸지방과 오락실은 선임층 전용이고 유일한 희망인 휴가 티오는 분대당 1명. 그 와중에 선임층들은 휴가를 막 80일씩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후임들은 점점 이성과 감성을 죽이고 일하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휴가 티오가 분대당 1명이면은 분대 1명에 나가 있는 동안은 다른 애들 휴가를 못 나간다는 거 아니야. 분대 몇 명인데? 그리고 문제는 이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분대 밑에 두 번째 짬찌의 본분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 근무 준비를 한 후 근무 신고를 위해 도열해 있었습니다. 이날 한 달 차이 나는 제 K3 사수인 선임과 그 동기인 B와 함께 근무에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저는 K201 사수이면서 K3 부사수라는 짬찌에게 걸맞는 보직을 맡고 있었죠. 이런저런 점검 후 탄알집을 결합하고 안전검사를 한 뒤 저희는 근무지로 이동했습니다.
초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웠죠. 물론 사수들은 앞을 보고 바다를 경계하고 저는 뒤를 보고 간부를 경계하면서요. 그리고 초소 이동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원래 있던 초소를 나와서 함께 이동하던 중 A선임의 총에서 탄알집이 툭 빠지더니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이동하고 있던 터라 저는 탕 티팅 하는 소리밖에 못 들었습니다. A병님 무슨 일이십니까? 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왜 뭐야 무슨 일이야? 뒤를 돌았더니 A선임이 바닥에 쪼그려서 탄알집을 들고 있는 겁니다. 총에 결합되어야 할 탄알집을요. 그 광경을 방금 들었던 소리와 매칭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아, 좆될 뻔했다. 그렇습니다. 탄알집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졌던 거예요. 운 좋게 데크에 난 구멍으로 빠져서 통째로 잃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A선임은 탄알집 상부를 확인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우상탄이다. 문제없다. 다시 가자. 미안하다. 아, 저 진짜 놀랐습니다. 이번에 결합 잘하셔야 됩니다. 크크크크.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착한 다음 초소에서 왜 탄알집이 빠졌는지 A선임이 물었고 탄알집을 결합하고는 손으로 쳐서 확인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K3 기관총은 탄알집을 결합하는 삽탄부가 K2와 소총은 다르게 좌측, 좌상단, 대각선으로 뚫려 있어서 결합이 다소 불량하면은 소총처럼 바로 뚝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관리에 소홀했던 겁니다. B선임과 저는 아니 우리 일병 짬찌끄레인데서 벌써 그걸 생략한다고? 생략하십니까? 라는 표정으로 A선임을 바라봤고 이에 A선임은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는 변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한계치에 쌓이는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짬찐 후임층과 고통을 나누면서 어떻게든 삭히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머리든 가슴이든 어디 한 군데씩 나사가 풀리기 시작했고 결국 뇌가 고장나서 탄알집을 결합하고 손으로 쳐서 결합 재확인을 하는 기억을 재탕해버렸다고 합니다. 즉 어제 근무 나가면서 확인한 그 기억이 오늘 근무 투입간에 덮어씌우게 돼서 문제 없음이라고 생각되었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뭔가 가슴이 찡해져서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전후의 타임을 가졌습니다. 전후의 타임이 지나간 후 쫙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느슨하게 풀리자 아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분명 탄알집이 바닥에 떨어졌고 튕겨져 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들었던 소리는 저 A일병님 왜? 심장 쫄려서 기운이 없네. 별일 아니면 다음 초소에서 얘기하자. 제가 잘못 들었길 바라지만 야 소리 여러 개 났지. 전화 점점점. 약 20초간 파도 소리만 저희에게 들렸던 소리입니다. A선님이 갑자기 탄알집에서 빼고서 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탄알집 맨 위에 실탄이 저희를 보고 인사하더군요. 하이. 실탄 보자마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상 탄알집이고 공포탄 우상탄이고 지금 실탄 우상탄이면 최소 2발이 아마 셋이 저랑 똑같은 계산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뜬금없지만 이때 A선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와 사람 얼굴이 흑빛으로 비유된다는 게 이게 팩트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영겁의 시간이처럼 느껴진 후 근무 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래 초소로 돌아가는 길에 라이트 비춰가면서 사사히 뛰었지만 데크 밑은 바다죠. 있을 가능성이 1도 없었습니다. 원래 초소로 돌아간 뒤 B선님이 소초에 보고하려고 할 때 소초장님이 저희 소초로 순찰을 왔습니다. 수화를 하고 소초장님을 맞이한 저희는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평소보다 훨씬 긴장했었죠. 막내 라인이 수화도 잘 치고 근무도 빠릿하게 서고 있었던 걸로 보였던 소초장님 기분 좋게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야 막내 라인이라 그런지 확실히 근무가 딱 잘하네. 야 별일 없었지? 소초장님 제가 탄을 2발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소초장님의 표정은 제가 살면서 본 사람의 표정 중에 2번째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믿기 싫었겠죠. 귀를 의심했겠죠. 소초장님은 어디서 떨어뜨렸냐? 라고 물어보고 위치를 듣고 직접 내려가서 1시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밑은 바다. 있을 리 없었고 그 와중에 근무 시간이 끝나 저희는 철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저희를 데리러 올라오신 소초장님은 1시간 새에 5년이 늙었더군요. 소초로 복귀한 저희는 총탄 장구류를 반납하고 진술서를 썼고 근무 준비 중에 소식을 들은 부소대장님은 최소 영창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개 털릴 줄 알았는데 군대생활관으로 복귀했더니 소식을 들은 선임들이 오히려 불쌍하다면서 저희를 달래주더군요. 몸도 마음도 잔뜩 지쳤는데 1시간은 걱정에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잠이 든 후 영창 가는 헌병 차량 안에 타있는 꿈을 꾸는 등 아주 고난의 밤이.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어 소식을 들은 행보관님이 중대에서 차를 타고 소초에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평소 일을 굉장히 깐깐하게 처리하던 행보관님이라 노발대발에 징계를 때릴 줄 알았는데 그래? 몇 발? 공포탄 1발이랑 실탄 1발? 더 없지? 알았어. 하시고 다시 차를 타고 나갔어요. 옆에서 함께 털릴 준비를 하고 있던 부소초장, 분대장 등
부사관들은 저희는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약 1시간 뒤 행복님이 돌아오시면 저희들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야 앞으로 잘해 임마. 어? 지시불이행으로 진술서 하나 더 쓰고 에이 너는 경계 보상 휴가 한 달치 자른다. 알았어? 알고 보니 소초를 나간 후 대대 부사관인 넘버2인 행복관님께서 대대로가 탄약반장님을 만나서 남은 탄을 가져와 메꿔주신 겁니다. 군번이 잔뜩 꼬인 제 맞선님과 제가 불쌍하기도 하고 당시 짐급가북을 세우고 있던 중대장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중대장님 배려도 할 겸 적당히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소초원들이 행복한님을 보는 눈빛은 흡사 교주님을 아래라는 신도 같았죠. 이 일이 있은 후 A선님은 사원의 구슬을 깨뜨려 흩뿌렸다고 해서 한동안 가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탄 분실서를 막을 내립니다. 신나게 써놓고 군데군데 빠진 점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는데 수정하면서 하게 되었나요. 모자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한탄창 통째로 탄피 날린 썰. 내가 그런 거 아님. 감시장비와 절벽에서 밀당한 썰. 피해자 사기당해서 사단 랭킹에 든 썰. 피해자 나중에 또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넓은 세상에서 행복하렴 얘들아 라고 탄을 2개를 분실한 능금 주스님께서 올려주신 써낭썰레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A 선임이라는 분이 본인이 아닐까. 지금 이 쓰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사가 하나 빠졌었다라는 거 전제를 계속 깔고 있었긴 하지만 아무리 나사가 빠지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막 짜증나 있는 상태고 막 약간 편집증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도 절대로 탄약 총기 관련해서는 그냥 철두철미해. 그것만큼은 다른 때는 밥이 코로 들어갈지언정 총 관리하고 탄 관리할 때만큼은 진짜 모든 집중력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돼요. 왜냐? 사람 생명이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유입되어 개팬다까지 오게 된 트수입니다. 여기서 트수란 트위치 시청자분들을 말해요. 워낙 썰을 재미나게 푸셔가지고 생방도 빠짐없이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슬슬 날도 선선해질 무렵 생각나는 썰이 있어서 개봉원님과 트수들에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1990땡년도 제가 평범한 국민학교 학생이었을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와 부자의 상징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물장사로 흥하던 곳이었고 깍두기 형님들이 집단 패싸움이나 칼부림으로 기동단이 출동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유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동네에 목욕탕만 가더라도 전신에 그림판인 근육질 형님들과 배나 등에 큰 수술 자국이 있거나 손가락 한두 개씩 없는 형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었죠. 무슨 야인시대 사셨어요? 제가 살던 곳은 원룸촌이 형성된 지역이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로 밤에 일을 하시는 누님들이나 새벽 6시에 봉고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시는 30, 40대 아저씨들이 거주하셨고 가끔씩은 외국인들도 볼 수 있었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무르는 일 없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기도 했죠. 특이한 것은 거주하던 외국인 중에 구소련 연방 국가 출신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는 것인데 아마 소련이 붕괴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주변에 공장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 지역에서 자리 잡은 건지 의심해볼 또 했었네요. 당시에는 외국인이 매우 드문 터라 이들은 당연히 동네에서 주목을 받았고 가끔씩 주인집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나눠주거나 명절에 명절 음식을 나눠주곤 했죠. 동네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들은 외국인 모델과 단역 배우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실제로 그 그룹 중에 몇 명은 당시 TV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기에 크게 문제없이 동네 주민으로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동네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려울 게 없던 초글링이었던 저는 동구권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옆집에 사는 난생 처음 보는 푸른 눈의 금발 20대 초반의 외국인 형에게 마구마구 들이댔고 길에서 마주치기라고도 하면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남발했고 쫓아다니기도 했죠. 슈퍼 잼민이었네. 이때는 국민이었지. 국민이. 그럴 때마다 그 형은 그저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거나 학원에서 늦게 올 때쯤에 그 형과 마주쳐서 집에까지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한국어를 뜨문뜨문 할 줄 알았던 그 형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었죠. 그 형은 자기 이름을 S이고 러시아에서 왔으며 러시아는 라시우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선언을 하다가 쉬러 한국에 잠시 들어왔고 고향에 저만한 동생이 있다고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어가 적힌 누가 사탕을 하나씩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S는
친한 동네형 포지션이 되었고 이따금씩 밤 시간에 마주치면 도대체 S는 밤마다 뭘 하는 걸까 궁금하던 찰나 우연치 않게 S가 동네 국민학교 뒷마당에 밤마다 다른 러시아인들이랑 모여있는 걸 보게 되었고 하루는 집에 혼자 가기 심심했었는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스카이 싱싱이를 끌면서 다가가자 모여있던 형들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고 그 중에 머리를 빡빡 밀고 피어싱을 했던 건장한 형이 저를 위협하자 무서워서 도망치려는데 S는 저를 보고선 괜찮다는 손짓을 하고 가까이 와보라고 했고 저는 긴가민가 하면서 다가갔죠. 지금 생각하면 뭔 정신머리였나 싶네요. 가까이 다가가자 이들은 담배를 피고 있었고 이들은 연기를 최대한 저한테 뿜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숨을 뱉었으나 그 냄새가 매우 지독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아버지가 흡연하시는지라 담배 냄새는 익숙했는데 그들이 피우는 것은 일반적인 담배 냄새가 아니라 참외나 수박이 썩은 냄새가 비슷한 쾌쾌한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S는 친구들과 담배를 피며 저한테 사탕을 쥐어주면서 다른 러시아인 친구들과 함께 저를 가리키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고 S의 친구들도 제 볼을 장난스럽게 꼬집으면서 껄껄껄껄 웃었죠.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S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내더니 안에서 풀브러스기 같은 거를 꺼내서 다른 종이 위에 얹고 침을 발라서 돌돌 말아가고 담배 비슷한 걸 또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저는 냄새 난다면 손살을 쥐고 카이싱싱을 타고 도망갔죠. 그런 저를 보면서 그 형들은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1년에 3-4개월씩만 얼굴을 보이고 마는 S라 한동안 안 보여도 그러려니 했는데 그 이후 S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고 1년여 지난 후 그가 살던 곳에 경찰차와 경찰 봉고차가 들이닥치면서 동네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S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마약을 밀수하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가 적발되어 추방 조치당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으는 형사분들이 학교 종례 시간에 반에 들어와서 수상한 외국인이 있으면 지체 없이 파출소로 신고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 정도로 큰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20여 년이 가까이 지난 이야기라 지금은 보도자료를 찾으려니 쉽지가 않네요. 이상 서늘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써본 글이었습니다. 당시에 받은 충격 때문인지 이 계절이 되면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네요. 그런 때가 있죠. 뭔가 공기나 이런 풍경 같은 거나 그런 계절의 냄새가 나거나 그럴 때 그 느낌이 탁 나면은 갑자기 확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이나 그때 생각이 탁 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저도 겨울에 밤에 탁 나가가지고 새벽녘쯤에 조용한 밖에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거나 그래서 새벽에 살짝 이렇게 나가서 찬바람 싹 쐬면서 코에다가 바람 집어넣으면 근무할 때가 그렇게 생각나요. 군대에서 탄약고 근무 쓰고 일병소 근무 쓰고 저기 저 대공초소 가서 근무 쓰고 그래. 어렸을 때 90년도에 외국 사람들 보기 힘들었지 사실 진짜로. 저도 자주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저희 집이 옛날에 반지하에 있을 때였는데 앞집 사람들이 인사는 했거든?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런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할머니였나 할아버지 분이었나 자식은 없어. 아저씨랑 아줌마가 한 40대? 할머니로 계시는 분은 나이를 가늠을 못하겠어. 너무 파파 할머니는 아니고 조금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머님인가 할아버지인가 그랬어. 그 집은 진짜 특이한 게 우리 집이랑 문 열고 들어가려면 문이 양쪽에 있으니까 열면은 서로 집안이 보인단 말이야.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밝게 해놓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진짜. 아무래도 저층이니까 밝게 해놓으려고 불 다 켜놓고 창문 막 다 걷어놓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옆집은 진짜 언제 어느 때고 거기서 한 4년 살았는데도 문을 여는데 한 번을 그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커튼이 새빨간 엄청 두꺼운 커튼으로 아예 그 창문 있는 데를 싹 다 막아놨더라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옆집이 간첩이 아닐까 이러면서 가족들이 다 의심하고 있었어. 간첩 아닐까? 간첩이 아니고서야 대화도 안 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번에 해가지고 아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이러면은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가. 인사만 해. 안녕하세요? 이거 인사만 해. 그리고 말을 안 섞어. 되게 무섭더라고. 그 집이 문이 열려있을 때 여름에도 문을 닫아놓고 생활했고 커튼을 항상 닫고 생활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 뭐 이상한 막 그런 병이 있거나 그래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어렸을 때 그런 신기한 가족들이 살았다는 거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불나면 죽는 거 아니냐고? 불나면 누구나 죽어. 야 불나면 건물에 불나면 웬만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 건물 뭐 우리는 살 거 같니? 어? 뭐 우리 뭐 6층 산다고 5층 산다고 살 거 같아? 다 죽어. 불나면 화장실로 가라고.
내가 예전에 불났던 때가 있었거든. 내가 또 이거 또 썰을 풀어야 되고. 실제로 불이 나서 제가 대피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대학교 때였는데 존내 웃긴 거는 그게 어떤 큰 리조트였어.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되게 큰 리조트였는데 우리 학교에서 단체로 스키 뭐 스노우보드 뭐 요런 거 그런 거 때 한 일주일 수업하고서 저거 받는 점수 받는 그런 수업이었어. 근데 그게 수업이었어. 근데 어느 날 다 같이 저녁에 술 마시고 있었어.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녁이었어. 이제 알잖아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와서 씻고 난 다음에 따뜻한 데 들어와 있으면 노곤노곤해요. 막 눈앞에 뿌얘지고 막 노곤노곤하고 막 졸리고 밥맛은 좋고 막 노곤노곤하게 막 이제 애들이랑 같이 막 맥주에다가 소주에다가 막 과자 까놓고서 그러고서 교수님들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술 마시면서 그 조교 형들이랑 막 술 먹고 그러면서 놀고 있었어. 갑자기 막 탈랄랄랄랄랄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러고서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 밖에 연기가 아주 무슨 집에서 고기 구워 먹었을 때만큼의 그 정도 연기? 그 정도 연기가 이렇게 문 열자마자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러는데 밖에 복도에 엄청 크게 빨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이러면서 그 사이렌이 막 울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야. 뭐야 불났어 이러는데 냄새를 딱 맡았는데 무슨 뭐라고 해야 되냐, 플라스틱 타는 냄새 같은 냄새가, 고무 타는 냄새 같은 게 팍 나는 거야. 내가 그 안쪽에 있었거든. 고무 타는 냄새 같은 게 팍 나. 연기가 아직 위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 좆됐다. 이게 진짜 불난 거다. 이게 뭐 고기 구워 먹는 게 아니구나. 불났구나. 딱 느껴진 거야. 다른 애들은 막 우왕좌왕해서 막 이러고 있어. 난 존나 빨리 가가지고 그 수건 걸려있던 거 그냥 애들 막 손 닦던 거 수건 빼가지고 수건에다가 물 잔뜩 묻혀서 꽉 짜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대고 나왔어. 애들 막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계단으로 막 뛰어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당시에 6층인가 7층이었나 6층이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 그 계단 내려갔는데 계단이 개뽀해. 그냥 완전 그 비상구라고 돼 있는 그 초록색 불이 이렇게 약간 안개 낀 날 불빛 비추면은 빛이 산란되듯이 그 비상구라고 돼 있는 거기 그 빛이 뽀얗게 보일 정도로 거기가 뿌옇더라고. 저기 안에가 계단이.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애들이 막 뛰어내려가고 있고, 애들 막 뛰어내려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무슨 잡아가지고 막 내려가고 있었어. 나중에 내려간 다음에 이거 빼고서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야 코 좀 닦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고서 옆에 있는 거 이렇게 거울 보여. 우선 나와가지고 이게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봤는데 코에 이게 물로 이렇게 하고 막고 나왔는데도 이게 막은 사이 요렇게 그 공기 빨아들인 그 자국대로 까맣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걸 마시면서 내려온 거야. 나는 이걸로 맞고 내려왔는데도 그 사이로 요렇게 공기가 들어온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커멓게 여기가 코인데 주위가 새카맣게 코털난 것처럼 돼 있더라고.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연기가 많이 자욱했던 그런 때였거든. 그 뉴스에 안 나왔어. 신기하지? 리조트였는데 뉴스에 안 나왔어. 그리고 거기를 담당해서 나왔던 뭐라 그래, 교수님이랑 뭐 이렇게 담당했던 거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가끔 이렇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다 뭐 이러면서 막 무마시키려 그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저기 세탁실 있는 데가 3층인가 2층에 세탁실이 있는데 그 세탁실 있는데 그 세탁 옛날에 좀 지은 그 리조트라 세탁물을 그냥 복도에 있는 그 구멍 열면은 거기다 그냥 던져서 넣을 수가 있는 데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옛날에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쓰레기를 버릴 때
그냥 복도에 있는 무슨 이런 철문 같은 거 이렇게 털컹하고 연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그냥 쓰레기 버린 다음 닫으면, 아무 층에서나 닫으면 그 가운데 있는 관 타고서 쭉 떨어져가지고 그냥 맨 밑에 있는데 수거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는 빨래를 그렇게 수거했더라고. 빨래를 그렇게 수거하기 위해서 계단 있는 쪽에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그 세탁실 있는 데서 불이 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세탁실 있는 데다가 누가 뭐 거기 앞에서, 원래는 리조트에서 담배를 못 피잖아. 담배를 피고 거기다 꽁초를 버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전이 일어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100% 꽁초 같은 거나 그런 걸 것 같아. 여튼 그래서 세탁실에서 불이 났어. 그래갖고 그 세탁실에서 불 난 것 때문에 그 불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연기가 그 리조트에 꽉 차가지고 사람들 막 밖으로 대피하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119도 안 왔었던 것 같아. 그냥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저거 하고 그냥 무마시켰던 것 같아. 그냥 올라가서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밖에서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있다가 올라갔는데 그 방마다 그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 탄 냄새가.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창문 잔뜩 열고 그러고서 막 이불 꽁꽁 동여매고서 막 그러고서 살았던 그 기억나는데, 그렇게 거기서 그냥 잤지 뭐. 지금이야 사회생활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일 있으면 환불해라 지랄하고 뭐 연병해야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수업으로 간 거였고 뭐 수십 명이 한꺼번에 계약하고서 간 건데 그 인원들이 환불하고서 나가게 되면 그 수업 날라가는 거고 우리 점수 날라가고 시간 날라가고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자기 돈 날라가고 뭐 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전날인가 그랬어. 다행히도. 그래서 거기서 그러고 나서 다음날 집에 갔나 뭐 그래요. 첫 번째로 불이 나서 대피했는데 수건을 아무도 안 쓰고 나만 수건 쓰고 내려온 거에 첫 번째가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